자,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철수의 행위가 좀 도를 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분당이 도를 넘는 행위래. 도를 넘어놓고 네가 도를 넘는다고 바로 그런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분당하게끔 만들어 놓고 야 니들이 분당하는 건 좀 심하잖아. 사적으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캐릭터들이 가끔씩 있죠. 모든 원인 제공을 다 해놓고 상대방이 뭔가 행동을 옮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는 훨씬 심하게 해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특히나 이제 합당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하는 게 사실은 자멸행위다. 누구나 다 봤듯이 보수로 넘어가려는 이제 아예 당 자체 정체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 아무리 뭐 반문재인해서 뭐 자기 국회의원 유지하겠다고 탈당해 나가가지고 호남에서 당선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평생에 쌓아뒀던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을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안철수잖아요. 근데 분당은 도를 넘는 행위다고 말하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인드가. 햇빛 정신은 계승하겠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통합하지만 햇빛 정신은 계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승민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은 철저하게 반공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합의도 안 되고 지 혼자서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나는 식당에 들어갔지만 밥은 먹지 않겠다. 뭐 이런 거. 나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납득을 하기 힘든 거죠. 그 안철수는 뭔가 좀 마인드가 정치에는 아주 부적합한 부적응자로 보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 야수님이 검찰에 들어가서 왜 그 거짓말하는 과정 속에 멘탈이 붕괴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를 위해서 평화통일이네 뭐네 이런 이야기를 해. 그 DJ의 정신은 계승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상대방 파트너가 북한에는 굉장히 강경파잖아요. 수구 꼴통 중에도 그런 꼴통이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합당을 하면서도 자기가 했던 말들은 사실 하나하나씩 뒤집히고 있거든요. 처음에 합당하기 전에요. 그게 처음에 이게 노골화 됐을 때 합당 안 하겠다 그랬었어요. 자기가 했던 말들을 계속 뒤집고 있어요. 몇 개월만 지나면 지금 나경원이 갖고 있는 스탠스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왜 안철수가 국민의당 대표로 대선 패배 후에 일찌감치 뛰어들었을 때 그 대표 선거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당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내가 당대표 되면 당 지지율 올려놓겠다 그랬잖아요. 안 올라가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수개월 동안에 망가지는 과정들을 보면 무서울 정도예요. 이런 정도 말은 못하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분당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안철수 이분이 정말 이상해요.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보면 합당의 동기가 3가지가 나와요. 본인들이 합당을 하려고 하는 동기 3가지. 첫 번째가 더 크고 강력한 중도개혁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야당이 되기 위한 것. 세 번째는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3가지를 내놓거든요. 정말 이거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합당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논지로 내놓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지. 호남 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호남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합당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이유가 들어가 있고 제대로 된 야당. 그 제대로 된 야당이 그러면 바른정당이 하고 있는 스탠스가 제대로 된 야당이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국민의당은 제대로 된 야당을 안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은 바른정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형용모순에 빠져 있는지 논리가 비논리로 점철이 돼 있고 이 비논리를 논리로 포장해서 지금 애써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안철수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되는지. 들으면 안 돼요. 왜요? 계속 그렇게 놔둬야지. 일종의 이게 이제 오기 정치. 계속 오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스텝이 꼬여. 말하는 게. 탈당하게끔 사람들이 막 분당하게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버렸잖아. 법도 계속 거쳐. 당 운영에 있어가지고 완전 독재를 지금 시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도 자기 당 구성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안철수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합당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더 빡이 도는 거죠. 대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 새끼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 분위기까지 가버리는 정말 그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비례대표들 중에 놔줘야 된다.
출당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지향점이 다르면 그 신사답게 깔끔하게 이렇게 갈라서서 자기만의 세력을 형성해서 다시 정치 세력으로서 서로 부딪힐 수 있도록 신사답게 보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유독 안철수만 지저분하게 다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뭐 국민의 뜻이니까 비례대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른정당과 합당한다는 명분이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지향점도 아니고 정치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자기의 지분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수작질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짓들을 보면 아까 오기의 정치라고 그랬는데 그거 표준어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 오가지 핀다 그래요. 오가지. 네. 땡깡. 그렇지. 땡깡 네, 피는 정말 저열해요. 안철수는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이렇게 못 따라갈 수도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배어 나오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합당 반대파들이 신당 만들겠다고 나와서 지금 28일 날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가 열린대요. 그러면은 국민의당 당적 갖고는 못하죠. 그때부터 탈당이 시작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결국은 지방선거 때문인데 1월 달에 당 준비해가지고 2월 달 막 속전속결로 해서 당 하나 만들고 스스로들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각 당의 지방선거 공천을 서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겠죠. 어쨌건 그 안철수가 갖고 있는 그 이걸 상식 이하라고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지금 거론되는 당명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평화당. 개평당. 개평당. 딱 네, 그 똑같은 좋네요. 거 생각했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다음 민주평화당, 햇볕당, 국민속으로당. 국민속으로당. 아이씨. 이거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방송 듣고 표절한 거 아니에요? 새가 날아든 당. 이거 국민속으로당은 국민 속인당 뭐 이렇게 이제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딱이네요. 실제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더불어민주당 당명은 사실 혁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입에 오르니까 괜찮죠. 네. 더민주 어,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네. 좀 다소 긴 길이도 그냥 무리 없이 소화가 되는 네. 입에 잘 오르는 느낌인데 개짜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나는 안철수를 깨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개짜가 들어가는 당 이름은 항상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요. 뭐 개혁 보수신당, 개보신당이었고요 저번에. 개신당. 개짜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돼. 예. 개짜는 여기서도 개평 바로 나오는 것처럼 안 되고 민주평화당도 이거 민평 이거 약간 민주당 쪽의 냄새가 나서 좀 이거 본인들도 싫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박지원 전 대표 의원이 한 말. 해당 행위를 한 것은 안철수 대표이고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안철수다. 만약 박지원의 해당 행위로 본다면 당장 제면시켜주면 대단히 영광스럽겠다. 이런 것도 괜찮지. 출당시켜주는 거예요. 예. 지금 실제로 한 17명 정도가 대놓고 안철수를 반대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간당간당 하신 분들이 있고 중립파 있고 또 말하지 않는 뭐 비례의원들 비례대표 있고. 중에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나 좀 그렇죠. 출당시켜주지 하는 이상돈 의원 같은 사람.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이제 학교 때 무슨 뭐 지인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학교 때 초등학생회장 했던 사람이 하나 있대요. 자기 학교에. 근데 이 사람이 국민의당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안철수의 지금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자유한국당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뭐 반문재인 기치 내걸고 당을 분당해 나갔지만 그 당에 주로 따라간 사람들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인맥으로 이렇게 그 당으로 간 건데 송두리째 그 사람들의 인생 자체에 이념이 바뀌는 상태가 와요. 이런 정도 되면은 안철수는 그 이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념이 뭐가 중요해? 이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의 실용주의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뭐 용어를 이렇게 오용하는 건 좀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영화 1987도 보고 등등의 상황들을 보면 이념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념이라는 게 보수와 진보로서의 그런 이념이 아니고 사실은 가치관인 거예요. 내 가치관이 확실히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들과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달라요.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를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요.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만큼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이 완전히 바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태도라는 게 정말 그게 철학적 행위로 드러난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1987의 그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님이 지금 민주화 운동 유가족 협의회 대표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민주화 운동 유가족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협회 자체에.
그 어르신들이 항상 뭐 이렇게 고스톱을 치면서도 싸우고 밥 먹으면서도 뭐 티격태격 싸우고 막 항상 토론과 이렇게 다툼이 잦은 곳이지만 딱 하나 일치단결하는 게 약자가 핍박받고 있다 그러면은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출동합니다. 어르신들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민주주의다, 무슨 뭐 정치 철학이다, 뭐 사회의식이다 이런 것들이 다 좋지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원칙이 있을 때 그게 행위로서도 어떤 말로도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의식이. 그렇게 보는데 안철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지금 당장에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아무거나 다 끌어다 쓰다가 지금은 심지어 바른정당,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온 그 쓰레기당하고도 자기한테 지금 당장에 내가 먹고 살기에 도움이 된다면 가져다 쓰겠다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너무 저열해, 진짜.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철수 머리에 가치관은 딱 하나 있었어요. 내용이 아니고 단어 딱 새정치. 새정치가 뭔지는 잘 몰라. 기존에 있던 것만 다 거부하면 돼. 국회 의석도 막 줄이면 되고 그게 새정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봤죠. 최저임금 관련한 안철수의 발언. 왜?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안 내면은 노동조합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마인드는 삼성과 똑같고. 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청와대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관련한 아젠다 띄우기를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처럼 막 그 자갈자갈에서도 최저임금 네. 이야기 막 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안철수 마인드면 여지없는 이명박 판박이에요. 그 마인드면. 예. 나중에 뭐 아씨 겁난다 진짜. 미리 들통났기 때문에 망정이지. 또 지금 안철수 이제 뭐 부인이 이제 국정원 두칼비 갖다 쓰고 그랬을 뻔했잖아.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정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안철수가 다시 대선에 후보로 나온다면 안내배 주가 관련한 의혹들이 정말 미친 듯이 터져 나올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래나 저래나. 사실 이게 바른당과 국민의당의 안철수 계보가 합당을 한다는 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금 바른당은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고요. 자유당하고. 국민의당은 이제 이혼해서 재혼을 해야 되는데 데리고 갈 자식들을 고르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앵벌이 시킬 수 있는 자식만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안철수 말대로 국민의당이 지금 뭐 가슴으로 나왔다 이거. 그래서 낳은 자식들 중에 앵벌이 시킬 수 있는 득되는 자식들만 데려가려고 지금 고르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지, 눈 맞아서. 원래 이혼보다 재혼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걸 왜 해, 근데 재혼을. 근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하나 있죠. 선거 때문인데 하나는 지방선거,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방선거가 아니고 내가 호남 지역 기반이 없어 아예 그중 국회의원들은 예. 그 사람들은 안철수 따라가는 거예요.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근데 총선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총선이 너무 멀리 남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안철수와의 어떤 의리 같은 거랄까 어떤 자기를 챙겨준 어떤 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 보니까 총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만약에 이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안철수 따라갈 사람들 저는 한두 명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예. 자, 어쨌든 안철수의 그 뻔뻔함 그리고 아주 유사한 인물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라상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홍준표인데요. 홍준표는 사실은 그냥 이 사람 자체의 캐릭터가 거짓말쟁이 같아요, 이제는. 최소 우리 같은 팟캐스트나 하고 있는 사람들도 팩트체크 엄청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표도 이제 신년 기자회견 비슷한 걸 했어요. 거기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기자회견이 1시간 이상 진행되자 이쯤 합시다 하면서 홍준표가 한 말이에요. 나는 문 대통령처럼 답변을 써주는 프롬프터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물으면 실시간으로 프롬프터에 답변이 올라오더라고요. 잠깐만. 마차님 이거는 홍준표의 느낌이 안 나서요. 홍준표 스타일을 보면 약간 간사해야 돼요. 프롬프터도 없어요. 이런 식의. 예. 실시간으로 프롬프터에 답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혼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딱 이 정도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변이 프롬프터로 올라왔다고? 이거 가짜뉴스로 고발해야 됩니다. 왜냐? 즉석에서 답변한 건데? 네, 이게 지금 짤이 돌긴 했었어요. 저도 트위터에서 봤는데 그 문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데 앞에 프롬프터에 그 사람들이 돌리는 짤에 정확하게 어떤 글자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 봐라. 문 대통령 답변 다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이 사진이 어딜 봐서 답변이 올라오는 거냐고 한번 설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프롬프터는 답변을 하다 보면 질문이 뭐였지라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거를 답변이라고 지금 완전히 가짜뉴스를 설파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1시간 넘게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내용을 실시간으로 찍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고. 그리고 전혀 딜레이 없이 진행이 됐는데 답변이 올라오고 나서 누군가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딜레이가 없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박근혜는 그렇게 했겠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만큼 현안에 대해서 다 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걸 답변을 써줘요. 제가 또 팟캐스트계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온갖 것들을 인터뷰하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총체적 개념이 생겨서 얼마 전에 우리 방송 출연하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통찰력이 생기는 거라고 각 분야를 같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철수와 홍준표가 같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안철수도 정치적 철학이나 이념 이런 게 완전히 부재한 상태에서 그냥 사용자로서의 개념만 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실체 없는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전혀 진화하지 못한 캐릭터. 그런데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조국 민정수석 관련한 뭐 사법시험 그 이야기도 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와서 답을 했다 그러는데 이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홍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게요. 조국 수석에 대한 그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본인의 한을 풀기 위해서 공수처의 문에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뭐라고 했죠? 사법시험에 응시했느냐 안 했느냐를 얘기한 게 아니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시비가 나올 것 같아서 용어를 사법시험에 떨어졌다라고 하지 않고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 정말 이거 왜 이런데 이 사람 추잡하게. 아니 통과라는 게 응시했다는 말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추잡하게 이러지 말고 내가 말실수했네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일을 키운대. 진짜 이 인간들은 사과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는 말하고 약간 개념이 유사한데 나는 팟캐스트를 해. 5년째 해. 근데 이걸 통해서 내 스스로 막 유명해지고 종편의 시사평론가로 나가고 그걸로 돈 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는 유명해지는 게 솔직히 말해 싫어. 마찬가지로 법대에 나오면 무조건 사법고 패스해서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는 것이 많이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더러운 마인드 속에는 세상의 모든 기준이 이런 건데 제가 홍준표를 비판하고 싶은 지점은 우리나라의 그런 부리가 가장 쓰레기 같은 부리예요. 국민에 대한 통찰도 없어요. 이 개새끼들은 신림동 어디에서 고시 같은 걸 볼 때 쓰레기 같은 거 담배 피는 거 아무 데나 버렸을 거예요. 자기 주위에 대한 가치관 하나도 없고요. 기분 나쁘면 밥 해주던 뭐 어떤 식당의 어머니들한테도 함부로 막말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권력만 잡으면 되는 개새끼들이니까. 그런 새끼들이 정치권에 올라가서 우병우라든지 이인규라든지 그런 개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마인드밖에 없는 거야.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 대통령 건도 그렇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계속 막고 있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헛발질하면서 팩트체크하면 문득 기억나는 거 생각해봐요. 나 먼저 생각이 났어요. 경남에 화재가 없었다. 내가 제일 중에. 전국에서 가장 많았잖아요. 거짓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방송으로 낸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거짓말한 거.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근데 자기가 본 입장에서는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뛰어나다는 얘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거잖아. 똑같이 사법시험을 합격했지만 나는 검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변호사로 전향했기 때문에 내 실력이 더 좋다 뭐 이런 논리인 건가요? 거기에 더해서 민정수석은 사법시험 패스 안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라고 깔보는 거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대선 때 간발의 차로 내가 대통령이 못 됐어. 간발의 차. 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의 더블 스카예요. 간발이죠. 2위잖아요. 어찌됐든 이 사람은 정말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을 보면 한 사람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 여러 인격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이게 거짓말하는 인격이 주로 많이 나오고 땡깡 쓰고 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철부지들은 팩트를 막말로 본다. 그리고 다 깔보는 거예요. 국민들을 철부지로 깔보는 거예요.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국민들을 상대로 철부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건 조현병 환자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정신병자 맞네요. 맞아요. 자기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팩트야.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이게 지금 개돼지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말이에요. 네. 개돼지라고 애들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홍준표의 그 사법고시 우월주의랑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원이 사찰하는 적도 있었죠, 예전에. 그러면서 양승태는 임기 6년 사이에 이명박과 박근혜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원세훈 재판이 있었죠. 그 원세훈 재판에 박근혜 청와대와의 교감했던 부분들 같은 것들이 문서로 드러났어요. 최근에 이제 대법원 문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어떤 상황이 그게 있잖아요. 교감이라는 말은 너무 예쁘고 좋은 말. 예, 좋은 말 같아요. 교감이 아니,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상납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애둘러서 굉장히 표현을 부드럽게 한 건데 예. 교감이라고 설명을 딱히 할 수 없으니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주기, 정황, 의혹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예. 인과관계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고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둘러서 법적인 용어가 안 생기게끔 교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세훈 재판에 있어가지고 2심 재판이 원세훈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줄 때는 전원 합의체로 해라.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줄 때 대법관들 한두 명이 판결하는 게 있고 전원 합의로 판결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전원 합의로 판결을 하게 되면 책임 소재도 좀 약해지고요. 타겟팅이 안 되잖아. 전부 다 네. 대법관들이 여러 네. 명이니까. n분의 1. 가급적이면 원세훈 재판이 조금 더 유리하게끔이라도 이렇게 조율해 왔다는 느낌이 있는데 우병우가 전원 합의체 쪽으로 끌어주길 바라면 무슨 일인지 진짜로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이 나오는 이런 방식인 거죠. 법원이 스스로의 사법 독립을 포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그렇게 등산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매일 등산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진짜. 자기 스스로 법원의 독립을 포기한다는 거. 등산만 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원세훈 항소심 선고 다음 날 이게 2015년 2월 10일인데 이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의 동향 문건 뭐 이렇게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게 이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지금 주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같은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병우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써놓으면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 같은 데서 우병우의 심기가 불편하구나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법에 대한 관여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농단 같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문건을 만들어갖고 보여주는 형태로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번 문건에 대해서 나온 것이 정말 양승태 더하기 법원 행정처의 폐악질들이 나온 거죠. 사법부의 그 권위를 똥통에 처박아 버린 이 폐악질들이에요. 보면 이 문건에 나온 거 보면 청와대가 최대 관심 현안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고 전에 항소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가. 법무비서관실을 통해서 그 법원 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다. 이게 기승전결이 나와요. 최대한 선고하지 말고 그냥 항소 기각해라 무죄로. 청와대는 이런 의중을 갖고 있으면서 법원 행정처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의중을 전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건 압력이죠. 이 압력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화답을 한 거예요. 지시사항을 저는 이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놓고 하기는 너무 민감하니까 살짝 돌려서 뒤에서 저녁 먹고 2차 술 한잔하면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이 당시에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 짓을 했던 판사들 있죠. 예. 다 사표를 제출했답니다.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면 변호사 자격증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리 사표를 내고 변호사 자격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다 퇴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법부에서 사표를 받아주면 안 돼요. 수리하지 말고 이건 법의 처벌을 받은 연후에 무죄로 확정되면 사표 수리, 유죄면 파면 이렇게 가야 되죠. 재밌는 게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다. 왜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수인인 거예요. 부역자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추정으로는 왜 그 대선 무효 소송이 있었잖아요. 네. 대선 끝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전자 개표기를 사용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총체적인 관건 선거라는 이유로 대법원 이제 법원에다가 그 대선에 관련된 건 1심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실익이 없으므로 이 소송은 기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끝냈죠. 근데 그걸 완고하게 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양승태였다는 거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대법원장의 임명권도 갖고 있고 사실상의 행정부의 어떤 그 쓰기 나름으로는 국정원장도 뒤를 캐버려. 이거는 나는 그렇게 봐요. 대법원장의 뒤를 캐면서 뭔가 어떤 군인 입장에서 보면 뒤를 캤다는 게 언론 보도상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끔찍했을 거라고 봐요. 직접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쩌면 그 기사는 일부러 흘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양승태를
알아서 기계 만들려고. 그렇지. 양승태 입장에서는 왠지 찝찝한데 그 이후에 양승태가 물러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양승태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특히 원세훈 재판은 왜 중요했냐면 박근혜 정통성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부분, 원세훈 국정원의 댓글 이런 부분. 근데 그것들이 다 포함된, 예를 들면 개표 조작까지 포함된 이런 재판을 임기 내내 그냥 뭉개버린 거거든요. 양승태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지. 근데 이게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만연했었기 때문에 이명박 성명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 뭐 걸릴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성명을 발표했을 때 문 대통령이 분노한 이유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분노였었잖아요. 그게 문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이유인데 이걸 보여주는 게 이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면서 보여주는 게 지금 굉장한 인내심과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주적 절차라는 아주 어려운 시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 뭐 전 방송에서도 우리가 이명박 뭐 소환일이 언제냐 이런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법이 사람이 아니고 로봇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이명박의 이러이러한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죄를 딱 집어넣고 언제 출석시킬까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럼 무조건 해야 돼. 그 영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실베스타 스탈론이 판사로 나오는. 그래서 나르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 직결 처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승태 바로 체포해가지고 산에다 감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람이 하니까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네. 거고 로봇 인공지능에다가 홍준표 척당 불기내 머리에 막 집어넣어. 네. 띠디디디디 유죄 12년 뭐 이렇게 집어넣고 안철수도 뭐 주가 조작 헛소리 8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다고. 예. 법에 의해서 예.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람이 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나 이런 데도 그 신비님이 늘상 주장하시는 거 배심 기소 배심 판결 이렇게 그럼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정말 홍준표는 어떻게 안 될까요? 척당불기로 안 될까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재심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에이씨. 나와서 지금 예. 28일 날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가 열린대요. 그러면은 국민의당 당적 갖고는 못하죠. 예. 그때부터 탈당이 탈당해야죠. 시작되는 예. 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결국은 지방선거 때문인데 1월 달에 당 준비해가지고 2월 달 막 속전속결로 해서 당 하나 만들고 스스로들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각 당의 지방선거 공천을 서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겠죠. 어쨌건 그 안철수가 갖고 있는 그 이걸 상식 이하라고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지금 거론되는 당명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평화당. 개평당. 개평당 딱 네, 똑같은 좋네요. 거 생각했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다음 민주평화당, 햇볕당, 국민속으로당. 국민속으로다. 아이씨. 이거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방송 듣고 표절한 거 아니에요? 새가 날아든 당. 이거 국민속으로당은 국민 속인당 뭐 이렇게 이제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딱이네요. 실제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더불어민주당 당명은 사실 혁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입에 오르니까 괜찮죠. 예, 네. 더민주 어,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네. 좀 다소 긴 길이도 그냥 무리 없이 소화가 되는 네. 입에 잘 오르는 느낌인데 개짜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나는 안철수를 깨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개짜가 들어가는 당 이름은 항상 하면 안 돼. 예, 이게 안 돼요. 뭐 개혁 보수신당, 개보신당이었고요 저번에. 개신당. 개짜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돼. 예. 개짜는 여기서도 개평 바로 나오는 것처럼 안 되고 민주평화당도 이거 민평 이거 약간 민주당 쪽의 냄새가 나서 좀 이거 본인들도 싫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박지원 전 대표 의원이 한 말. 해당 행위를 한 것은 안철수 대표이고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안철수다. 만약 박지원의 해당 행위로 본다면 당장 제면시켜주면 대단히 영광스럽겠다. 이런 것도 괜찮지. 출당시켜주는 거예요. 예. 지금 실제로 자,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철수의 행위가 좀 도를 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분당이 도를 넘는 행위래. 도를 넘어놓고 네가 도를 넘는다고 바로 그런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분당하게끔 만들어 놓고 야 니들이 분당하는 건 좀 심하잖아. 사적으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캐릭터들이 가끔씩 있죠. 모든 원인 제공을 다 해놓고 상대방이 뭔가 행동을 옮기려고 하면 예. 거기에 대해서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는 훨씬 심하게 해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특히나 이제 합당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하는 게 사실은 자멸행위다. 누구나 다 봤듯이 보수로 넘어가려는 이제 아예 당 자체 정체성이 예. 바뀌는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들 아무리 뭐 반문재인해서 뭐 자기 국회의원직 유지하겠다고 탈당해 나가가지고 호남에서 당선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평생에 쌓아뒀던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을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안철수잖아요. 근데 분당은 도를 넘는 행위다고 말하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인드가. 햇빛 정신은 계승하겠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통합하지만 햇빛 정신은 계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승민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은 철저하게 반공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합의도 안 되고 지 혼자서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나는 식당에 들어갔지만 밥은 먹지 않겠다. 뭐 이런 거. 나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납득을 하기 힘든 거죠. 그 안철수는 뭔가 좀 마인드가 정치에는 아주 부적합한 부적응녀로 보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 야수님이 검찰에 들어가서 왜 그 거짓말하는 과정 속에 멘탈이 붕괴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를 위해서 평화통일이네 뭐네 이런 이야기를 해. 그 DJ의 정신은 계승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상대방 파트너가 북한에는 굉장히 강경파잖아요. 예. 수구 꼴통 중에도 그런 꼴통이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합당을 하면서도 자기가 했던 말들은 사실 하나하나씩 뒤집히고 있거든요. 처음에 합당하기 전에요. 그게 처음에 이게 노골화 됐을 때 합당 안 하겠다 그랬었어요. 자기가 했던 말들을 계속 뒤집고 있어요. 몇 개월만 지나면 지금 나경원이 갖고 있는 스탠스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건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왜 안철수가 국민의당 대표로 대선 패배 후에 일찌감치 뛰어들었을 때 그 대표 선거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당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내가 당대표 되면 당 지지율 올려놓겠다 그랬잖아요. 안 올라가 더 떨어졌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수개월 동안에 망가지는 과정들을 보면 무서울 정도예요. 이런 정도 말은 못하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분당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 안철수 이분이 정말 이상해요.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보면 합당의 동기가 3가지가 나와요. 본인들이 합당을 하려고 하는 동기 3가지. 첫 번째가 더 크고 강력한 중도개혁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야당이 되기 위한 것. 세 번째는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3가지를 내놓거든요. 정말 이거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합당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논지로 내놓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지. 호남 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호남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합당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이유가 들어가 있고 제대로 된 야당. 그리고 제대로 된 야당이 그러면 바른정당이 하고 있는 스탠스가 제대로 된 야당이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국민의당은 제대로 된 야당을 안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은 바른정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형용모순에 빠져 있는지 논리가 비논리로 점철이 돼 있고 이 비논리를 논리로 포장해서 지금 애써 7명 정도가 대놓고 안철수를 반대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간당간당 하신 분들이 있고 중립파 있고 또 말하지 않는 뭐 비례의원들 비례대표 있고. 중에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나 좀 그렇죠. 출당시켜주지 하는 이상돈 의원 같은 사람.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이제 학교 때 무슨 뭐 지인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학교 때 초등학생회장 했던 사람이 하나 있대요. 자기 학교에. 근데 이 사람이 국민의당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안철수의 지금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자유한국당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뭐 반문재인 기치 내걸고 당을 분당해 나갔지만 그 당에 주로 따라간 사람들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인맥으로 이렇게 그 당으로 간 건데 송두리째 그 사람들의 인생 자체에 이념이 바뀌는 상태가 와요. 이런 정도 되면은 안철수는 그 이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념이 뭐가 중요해? 이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의 실용주의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뭐 용어를 이렇게 오용하는 건 좀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영화 1987도 보고 등등의 상황들을 보면 이념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념이라는 게 보수와 진보로서의 그런 이념이 아니고 사실은 가치관인 거예요. 내 가치관이 확실히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들과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달라요.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를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요.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만큼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이 완전히 바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태도라는 게 정말 그게 철학적 행위로 드러난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1987의 그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님이 지금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대표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민주화운동 유가족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협회 자체에. 그 어르신들이 항상 뭐 이렇게 고수톱을 치면서도 싸우고 밥 먹으면서도 뭐 티격태격 싸우고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안철수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되는지. 들으면 안 돼요. 예, 왜요? 계속 그렇게 놔둬야지. 일종의 이게 이제 오기 정치. 네. 계속 오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스텝이 꼬여. 말하는 게. 예. 탈당하게끔 사람들이 막 분당하게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버렸잖아. 법도 계속 거쳐. 예. 당 운영에 있어가지고 완전 독재를 지금 시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도 자기 당 구성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안철수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합당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더 빡이 도는 거죠. 대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 새끼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 분위기까지 가버리는 정말 그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비례대표들 중에 놔줘야 된다. 출당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지향점이 다르면 그 신사답게 깔끔하게 이렇게 갈라서서 자기만의 세력을 형성해서 다시 정치 세력으로서 서로 부딪힐 수 있도록 신사답게 보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유독 안철수만 지저분하게 다 쥐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뭐 국민의 뜻이니까 비례대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른정당과 합당한다는 명분이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지향점도 아니고 정치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자기의 지분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수작질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짓들을 보면 아까 오기의 정치라고 그랬는데 그거 표준어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 오가지 핀다 그래요. 오가지. 네. 땡깡. 그렇지. 땡깡 네, 피는 정말 저열해요. 안철수는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이렇게 못 따라갈 수도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배어 나오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합당 반대파들이 신당 만들겠다고